하루에도 수백 개씩 쏟아지는 경제 뉴스들. 복잡하고 재미없고 깊이가 없어서 실망하셨습니까? 복잡한 건 쉽게, 쉬운 건 재밌게. 재미있는 건 깊게 전해드립니다. 뉴스는 이해다. 언더스탠딩. 유튜브에서 언더스탠딩을 검색하세요. 좋아요 안 누른 당신 부끄럽군요. 구독 누르세요. 자, 글로벌 모니터 김수원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K옥션. 네, 네. 오늘 저 K옥션이 내년 1월달에 그 일반 청약을 받는데요. 네. 그 K옥션 IPO를 계기로 해서 그 미술 경매 시장에 대한 그 좀 이야기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여기 K옥션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네.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SK 이노베이션 이야기를 하면서 네. 그 마지막에 그 실트론 이야기를 좀 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댓글에 보니까 그 당 저기 왜 실트론 이야기를 그때 왜 했느냐 뭐 하는 그 저 질문이 하나 올라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사실은 그때 실트론 이야기를 하면서 뒤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좀 급박해서 네네. 그 마무리 예. 멘트를 못하는 바람에 예. 그 일부 구독자분들이 네. 이게 이노베이션 이야기 하다가 막판에 실트론 이야기가 좀 나왔는데 네. 저걸 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이제 궁금해서 그 댓글에 질문을 올려 주신 분이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거 좀 간단하게 하나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네. 12월 15일 그 공정위 전원 회의가 있었죠. 그 네. SK 실토론 사건을 다룬 그 공정위 전원 회의가 있었는데 그때 최태원 회장이 직접 그 전원 회의에 출석을 해서 2017년도에 SK가 아니라 최태원 회장이 29%의 실트론 지분을 왜 본인이 직접 사게 되었는가 네. 하는 데 대해서 이제 해명을 했습니다. 네. 근데 공정의 입장은 이미 SK가 71%를 샀다고 하더라도 29%를 SK가 직접 더 살 수 있었는데도 최태원 회장 밀어주기를 했다. 그래서 최태원 회장이 그 SK의 그 사업 기회, 그러니까 실트론 지분을 더 살 수 있는 네. 사업 기회를 편취를 했다. 이게 이제 공정의 입장이고 네. 최태원 회장 쪽은 그게 아니다 하면서 그때 불가피하게 회장이 직접 살 수밖에 없었던 맞아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소명을 했는데 네. 그 결과가 이번 주에 나올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이번 주에 나오는데 지난주 금요일 날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그 검찰 고발까지는 가지는 않을 것 같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 23조 2의 예. 그 제1항 2호에 따라서 그 회사의 사업 기회를 최 회장이 편취를 한 혐의에 대해서 완전 무혐의로 그 판정을 내리지는 않을 거다. 다시 말해서 형사 고발까지는 가지는 않겠지만 네. 그 무혐의 판단은 내리지는 않을 거다. 다시 말하면 과징금 정도의 그 어떤 조치는 나오지 않겠는가 하는 게 이제 지금 일단은 제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다고 하면 이게 최 회장 입장에서는 검찰 고발을 만약에 피한다고 하면 지금 최악의 경우는 일단 피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최 회장 쪽에 할 수 있는 조치는 뭐냐면 이 실트론 지분 이게 지금 그 한투 정권하고 TRS 계약에 묶여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년이 TRS 계약 만기인데 만약에 그 실트론을 뭐 올해는 당연히 어렵고 내년 또는 후내년에 한투 정권하고 TRS 계약 만기 전에 실트론 IPO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네. 그 지금 묶여 있는 TRS 계약에 묶여 있는 실트론 지분은 다시 본인이 27년도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사업 기회의 편취가 아니고 순수한 마음으로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서 실트론 지분을 직접 인수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면 이 실트론 지분 29%는 다시 SK에 그 돌려주는 그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 하는 그거를 예상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걸 뭐 최 회장이 직접 그 지분을 끝까지 가지고 있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래서 17년도에 그 순수했던 뜻을 본인이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그 지분을 다시 그 회사로 돌려주고 예. 그 다음에 최 회장 입장에서는 지금
사실 최 회장이 지금 계속해서 SK 그룹 회장을 하면서 뭐 ESG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고 또 네. 대한상의 회장에 취임하고 나서도 뭐 재계 차원에서 모든 어떤 기업들이 그 ESG에 좀 매진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을 하고 있죠. 예. 그래서 실제로 뭐 SK텔레콤을 분할할 때도 약 3조 원이 넘는 그 자기 주식을 소각을 해서 그 일반 주주들의 그 주주 가치 보호를 위해서 소각을 하는 그런 결단도 내리고 예. SK 그룹의 뭐 각 계열사 이사회들이 그 CEO를 앞으로 직접 평가하고 직접 선임하도록 이사회의 뭐 독립성을 굉장히 강화하는 그런 조치들을 많이 내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SK 이노베이션은 뭐 배터리 분할이라든지 SK 케미칼의 그 SK 바이오사이언스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니까 정작 본인이 잘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정평가를 못 받고 주주들하고 마찰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부각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최 회장이 앞으로 계속해서 어떻게 하든지 좀 그 완화시키고 좀 피해가고 될 수 있으면 주주들을 배려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어차피 거래소하고 금융위에서도 그 지금 그 물적 분할에 대해서 개선책을 마련한다고 하고 정치권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네. 최 회장 입장에서는 SK 실트론 검찰 고발 안 당하고 넘어간다고 하면 나중에 그 배터리 회사 SK온 그 IPO 시점이나 그 시점에 이제 도달했을 때 네. 분명히 소액 주주들을 위한 어떤 조치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게 이제 제 예상인 거고 그렇다고 하면 뭐 신주 인수권에 대한 배려라든지 예. 이런 조치가 뭐 있지 않겠느냐 하는 예. 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는데 그게 이제 시간이 약간 부족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안 드리고 알겠습니다. 급하게 마무리를 짓다 보니까 실트론 이야기 왜 나왔는가 SK 하는 이노베이션이 말씀. 네. 물적 분할 후 이제 문제가 되는 논란이 되는 그 부분을 네. SK 그룹이 직접 그 시장과 소통해서 풀 가능성이 있다. 네네네. 여러 그렇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실토론 문제도 그렇습니다. 얽혀 있기 예, 때문이다. 예,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 SK 이노베이션에 투자하는 분들은 그런 여러 변수들을 네. 고려를 해두시면 한번 좋겠다라는 살펴보시는 게 좋겠다. 네, 그런 중요한 얘기 하셨네요. 네, 그게 한 1분 정도의 시간 부족으로 마무리를 못 하고.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술을 그런 네. 얘기였다. 네. 근데 최근 미술계에 좀 우리 뭐 전부 다 아는 그 화제 뉴스가 하나 있죠. 그 연예인 그 우리 솔비 이제 그 권지현 본명 권지현 그 솔비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네. 솔비가 이번 그 12월 초에 그 바르셀로나의 그 국제 그 아트 페어에 가서 이제 자기 이제 작품도 이제 출품을 하고 예. 그 국제 아트 페어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그 갤러리들이 참여하는 그 뭐 상당히 규모 있는 미술 전시회라고 할 수 있죠. 예. 네. 어떤 그 갤러리 하나 단위가 아니고 여러 개의 갤러리들이 같이 공동으로 일정한 규모의 전시회를 하는데 뭐 대개는 한 5일 6일 정도 이렇게 전시회를 합니다. 근데 예. 이제 이게 이제 인터내셔널 행사하고 그 솔비가 거기서 그랜드 아티스트 어워드라고 하는 그 대상격에 그 해당하는 그 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네. 그 소속사가 엄청나게 홍보를 했죠. 네. 그래서 방송에도 나오고 신문 기사로도 많이 보도가 됐는데, 근데 이제 우리 일부 그 화가들이 그 기성 화가들이 굉장히 화가 난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제 유튜브에 나와서 주장을 하는 게 뭐냐면 그 바르셀로나 국제 아트페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소규모 전시회다. 예. 별로 명망이 있는 전시회가 아니다. 네. 그리고 해마다 개최하지도 않고 최근 10년 동안에 보니까 한 6번밖에 개최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단 이틀 동안만 전시회를 하고 그냥 부스비만 내면 누구나 참여해서 자기 작품을 전시를 할 수 있고 거기서 대상 받은 게 그게 별로 뭐 그렇게 크게 중요한 것도 아닌데 마치 뭐 영화로 따지면 그 깐에서 무슨 대상을 받은 것처럼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네. 뭐 대대적으로 언론에 보도를 하고 하니까 정말 열심히 진짜로 진정성 있게 예술 활동을 하는 지하 단칸방에서 그 라면 끓여 먹어가면서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화가들의 소외감이랄까 이런 게 지금 굉장히 막심하다. 예. 그런 이야기를 이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솔비 소속사에서는 굉장히 또 거기서 반박을 또 했죠.
아니 인터내셔널 행사에서 대상을 받았으면 좀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지 못할 망정 솔비가 연예인 출신이라는 이유로 그다음에 특히나 미술 비전공자라는 이유로 이렇게 폄훼당하는 일이 있을 수가 있느냐 하니까 거기에 또 진중권이 또 가세를 해가지고 또 한마디 그대로요 솔비를 또 거기서 지원을 해요. 난 진중권은 왜 아무데나 끼어서 뭐 모르는 게 없어. 무슨 척척 박사야. 이 사람은 왜 이렇게 5만 군데 전부 다 그냥 다 뛰어든지는 모르겠는데 네. 하여튼 진중권이 또 뛰어들어서 한마디 하고 뭐 이러면서 굉장히 최근에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최근에 미술계에서 그 굳이 솔비 김중건 씨 얘기는 안 하셔도 될 뻔했는데 하시고 깜짝 말았군요. 등장인물. 네. 네. 그 아무튼 무슨 역할을 하신 줄 알았습니다. 중간에. 아니, 그 솔비 두둔하는 발언을 네. 꼭 여기저기 나와서 뭐 다 뭐 한마디씩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다 말씀을 하시니까 뭐 굳이 이렇게 저에게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도대체 이 프로는 뭐 모르는 게 없어. 뭐. 아니 예술가들끼리 그렇게 논쟁하는데 뭐하러 거기 뛰어들어서 그런 죄송합니다.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네. 하냐는 거죠. 그래서 그 솔비가 참여한 행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네. 그게 이제 아트페어라고 해서 그 여러 개 그 갤러리들이 모여서 여는 박람회인데 우리나라에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네. 그 한국 국제 아트페어라고 해서 뭐 네. 키아프라고 하는 행사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뭐 화랑 미술제 이런 게 많은 갤러리들이 참여해서 네. 그 작가도 소개를 하고 미술품 거래를 하는 행사인데 보통 그 이런 그 아트페어를 통해서 미술품이 거래되기도 하고 예. 아니면 그 개별 미술관 단위에서 개별 그 갤러리 단위에서 작품들이 거래되기도 하거든요. 네. 이게 이제 어떤 뭐 갤러리 같은 데서 그 개인 작가의 전시회라든지 아니면 여러 작가들이 모인 그 공동 전시회 같은 걸 해서 작가도 좀 알리고 거기서 이제 작품 좀 판매도 하고 네. 하는 활동을 하는데 이런 갤러리라든지 아니면 그 아트페어가 미술품 거래의 1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1차 시장. 최우선적으로 그 일반적으로 작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갤러리나 아니면 아트페어 같은 데서 거래되는 게 1차 시장이고 1차적으로 거래가 되고.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경매 회사 있잖아요. 예. 그 미술품 경매 회사가 우리가 미술품이 거래되는 게 2차 시장이라고 합니다. 예, 이걸 2차 시장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그 양대 그 경매 회사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린 그 서울 옥션하고 K 옥션이 양대 경매 회사인데 서울 옥션은 2008년도에 이미 코스닥에 상장돼 있고 예. 지금 K 옥션 같은 경우가 내년 네. 1월달에 지금 상장을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이제 옛날에 가나아트라고 굉장히 그 유명한 그 화廊이 있잖아요. 예. 그쪽에 있는 분들이 그 설립을 해서 만든 그 경매 회사고 K 옥션은 그 현대 갤러리 출신들이 그 만들어서 키운 회사인데 여기가 상장이 좀 많이 늦었죠. 예. 이쪽에 그 서울 옥션은 2008년도에 이미 상장을 해서 좀 회사를 빨리 성장을 시킨 편이고 예. K 옥션 같은 경우는 지금 상장은 굉장히 늦은 편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시장의 관심은 서울 옥션을 K 옥션에 과연 따라잡을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그 두 회사 간의 차이가 네. 그렇게 되게 크지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매출액이라든지 아니면 네. 뭐 경매 낙찰 시장의 예. 그 시장 점유율 차이가 뭐 그렇게 또 대단히 크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이 K 옥션의 IPO를 계기로 해서 그 서울 옥션하고 지금 양대 산맥이긴 한데 예. 한번 이렇게 서울 옥션을 추월해서 나갈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게 큰 관심거리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세계 3대 그 경매 회사 그 어디인지 아세요? 세계 3대 경매 회사? 모릅니다. 소더비. 소더비. 오. 예, 또 소더비. 소더비 있고 하나. 또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크리스티. 크리스티. 예, 우리 신문에 기사 많이 나오잖아요. 예. 크리스티하고 이제 필립스. 근데 이제 그 우리나라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은 그 미술품이죠 전부 다. 미술품이고 이제 고미술품도 있고 보물 네. 같은 거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그런데 그 소더비나 크리스티나 아니면 필립스 같은 경우는 미술품뿐만 아니라 뭐 굉장히 희귀한 물건이라든지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아 그런 것도 예, 다 그런 다, 것들도 이제 다 취급한다. 경매에 붙이죠. 옛날에 예, 유명한 예. 사람이 뭐 쓰던 거 이런 것들 예. 이런 것들도 그쵸. 이제 다 다루는데 오페라 유령에 나오는 그 조각난 샹들리에 그 경매장에 네네, 그런 거. 지금 그 소더비 같은 경우가 올해 그러니까 2021년에 지금 매출이 8조 한 6천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73억 불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소더비 277년 사상 최대 매출을 올해 올린 겁니다. 그래서 이 73억 달러 매출 중에서 한 60억 달러 정도가 경매, 이 경매를 통해서 받은 수수료. 네. 수수료 예. 알만 예, 60억 달러라고요? 수수료만 60억 달러고 아. 그 다음에 그냥 판매 있잖아요. 네. 이 판매 매출은 한 13억 달러 정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매를 통해서 올린 그 매출이 60억 달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하여튼 그 소더비 277년 사상 올해 최대 그 매출을 올렸는데, 그러니까 이 뭐 팬데믹 이 기간 동안에 네. 사람들이 그 이런 어떤 그 미술 작품이라든지 경매 시장에 엄청나게 뛰어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에도 거의 비슷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요. 네. 우리나라에도 이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이 올해 올리는 그 매출이나 이익 규모가 지금 사상 최대가 될 겁니다. 물론 뭐 소더비나 크리스티나 뭐 필립스만큼 그만큼 금액이 그렇게 크지는 않는데 작년에 그 코로나 오고 나서 사실은 좀 충격을 받았거든요. 미술품 예. 시장도 충격을 받았는데 네. 올해 들어와서는 그 미술품 시장이 굉장히 화랑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 경기가 좀 살아나면서 그 사람들의 소비도 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다른데 돈을 이렇게 못 쓰고 올해 들어와서 특히 이제 주식 시장이 네. 좀 주춤하고 죽어버리니까 네. 사람들이 아마 대체 투자 자산을 찾는 과정에서 그 미술품 미술품. 쪽으로 이제 많이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미술품 같은 경우에 지금 보니까 이 공동 구매 그 플랫폼들이 좀 그 있더라고요. 저도 예, 잘 몰랐는데 예. 한 6-7개의 그 공동 구매 플랫폼이 있어 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조금씩 돈을 모아 가지고 미술품에 공동 투자를 하는 그 플랫폼들이 있기는 있는데 이 플랫폼들이 지금 본격적으로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풀어야 될 문제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인 문제가 뭐가 있냐면 자본시장법 상에 말하자면 이게 지분을 쪼개서 사는 거거든요. 예, 우리 그 예. 뮤직하우 있지 않습니까? 네. 뮤직하우 같은 경우가 그 음악 저작권에 이제 투자를 하는데 사람들 돈을 모아 가지고 이 저작권 그 청구권, 저작권 청구권인가 그거를 이렇게 네. 잘게 쪼개서 예. 이 권리를 잘게 쪼개 주잖아요. 예. 이 권리를 잘게 쪼개 주는 게 이게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 상품이냐 이게 예. 만약에 이렇게 쪼개서 주는 그것이 자본시장법 상의 금융투자 상품이라고 하면 이 자본시장법의 규제를 받아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것도 그렇고 또 뭐 요즘 또 공동 구매 대표적인 게 이제 부동산 네. 리츠 말고 카사라고 하는 네. 예. 그 부동산 그 회사가 있어가지고 이 부동산을 그 디지털 수익 증권으로 잘게 그 쪼갠 그래서 뭐라고 그러죠? 그 디지털 수익 증권을 뭐 뎁스라고 하나요? 네. 이 뎁스라고 하는 이 잘게 쪼갠 그 수익 증권 형태로 사람들한테 나눠 주는 거죠. 예. 그렇게 해서 돈을 모아서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배당을 받고 나중에 그 부동산을 비싸게 팔면 그 차익을 예. 투자자들한테 나눠주는 형태. 예. 이것도 이제 뮤직하우나 뭐 카사나 이것도 이제 그 비슷한 형태고 미술품 공동 투자도 거의 비슷한 형태죠. 예. 근데 이제 뮤직하우 같은 경우도 자본시장법 그 규제 그 논란이 좀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게 또 민법상의 그 소유권 문제가 법적으로 제기가 되면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법이나 자본시장법 상의 그 예. 문제를 좀 해결을 하면 이게 훨씬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남아 있죠. K 옥션이나 서울 옥션은 그런 거래하고는 관계가 있습니까? 그 그런 거래하고는 디지털 전혀 피스를 파는. 아니요, 전혀 지금 관계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그 공동 구매 형태로
그 경매에 참여를 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죠. 개인 단위로 들어올 수도 있고 예. 아니면 그런 플랫폼들이 들어와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개인이 아니라 뭐 법인이기 때문에 아니면 플랫폼 회사이기 때문에 제한을 두는 거는 그런 거는 일체 없죠. 네. 그래서 실제로 올해 그 미술품 그 경매 회사들의 실적이라든지 이 네. 경매 시장의 그 현황을 보면 지금 우리나라의 그 경매 회사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한 11개 정도가 되는데 네. 조금이라도 거래가 있었던 회사는 뭐 한 10개 10개 정도 되고 그래도 좀 숫자적으로 그래도 좀 의미가 있었다고 볼 수 있는 회사는 8개 회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예. 근데 어쨌든 간에 10개 회사에서 거래가 있었는데 이 경매에서 낙찰된 총 금액이 12월 초까지 한 3천억 정도 됩니다. 3천억 예. 정도. 예. 작년에 한 1,150억 정도 낙찰됐다고 하니까 예. 올해 3천억이니까 한 160% 이상 예. 이렇게 예. 금액이 증가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 10개의 경매 회사가 있는데 네. 이 중에서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거의 한 90% 가까이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그 10%를 가지고 이 8개 이 경매 회사들이 서로 이제 이게 나눠 먹기를 하고 네, 있으니까 네. 이 8개 회사들은 상당히 꼬꼬마들이죠. 엄청나게 이제 그 소규모 꼬꼬마들이고 뭐 스머프들이고 뭐 그런 거죠. 예.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미술품 경매 시장은 서울 옥션하고 그 K 옥션이 거의 과점 상태, 과점도 보통 과점이 아니고 거의 저 90% 이상의 경매 시장을 장악을 하고 있다. 뭐 옥션 이렇게 회사들은 봅니다. 돈을 수수료 수입이 대부분인 건가요? 예를 들면 예. 미술품이 올 거 아니에요. 경매를 네. 이거 경매해 주세요. 그럼 누가 갖고 있는 사람이 이진우 옥션한테 이거 좀 경매해 주세요. 이렇게 줘요. 네. 그럼 경매를 해. 음. 그럼 누가 사갈 거 아니겠어요? 예. 그러면 수수료를 예를 떼겠죠. 들면 주는 사람한테도 받고 네. 판 사람한테도 받고 예, 그렇게 받는 맞습니다. 겁니까? 예. 어. 그래서 이 경매 회사들이 그 매출을 올리는 방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네. 우선은 상품 매출, 그 다음에 이제 상품 그 매출은 경매 뭐예요? 매출, 상품 매출이란 건 그 뭐예요? 다음에 이제 그 중개 매출. 근데 상품 매출이라고 하는 내가 것은 갖고 있는 걸 파는 건가? 경매 회사들이 직접 네. 미술품을 사는 겁니다. 작가한테서. 작가한테서 직접 사는 거죠. 예. 그러면 이 작품은 네. 그 경매 회사의 재고 자산이 되는 겁니다. 예, 미술품 재고 자산.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점을 1,000만 원에 사가지고 이걸 1,500만 원에 판다. 네. 예, 그러면 이제 500만 원의 그 이익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상품 매출은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상품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올해 3분기까지 기준으로 보면 상품 매출 비중이 거의 한 70% 정도 되고 네. 잘 사오는군요. 그러니까 살았다가 파는 거군요. 네. 자기가.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그다음에 나머지 30%가 뭐 경매 다른 이제 수수료 경매 매출, 네. 그러니까 수수료 매출이거나 뭐 기타 네. 매출 같은 겁니다. 이 기타 매출 중에는 제가 알기로는 서울 옥션 같은 경우는 네. 그 대부업 라이센스도 있어요. 그래서 그 그런 게 저기 있어요? 미술품 구매 자금을 담보대 이렇게 해주고? 대부 대여를 해주기도 합니다. 주식살도 좀 대출해 주는 K 거 옥션도 똑같네. 했어요. K 옥션도 올해 상반기 아마 올해 상반기까지는 대부업체를 3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 이제 K 옥션 같은 경우도 어허. 그러다가 그 대부업 라이센스를 그냥 반납을 해버리고 예. 그 대부 회사들을 전부 다른 쪽으로 뭐 작가들 매니지먼트 회사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이제 다들 회사를 이제 바꾼 것 같고 예. 요게 이제 상품 매출이 있는데 그게 상품 매출이랑 이 대부업은 서로 동전의 앞뒷면처럼 연결될 수밖에 그렇죠. 없겠네요. 맞아요. 누군가가 돈 빌려서 샀다가 예를 들면 나 이 그림을 사고 싶은데 값이 5억이야. 근데 돈이 3억밖에 없네. 그럼 대출 받아. 대출 좀 2억 해줘. 이거 언제까지 갚을 건데? 언제까지 갚을게? 담보 잡히면 되니까. 그럼 일단 그 그림은 일단 우리 사무실에 보관. 근데 연락 안 돼. 이러면 일단은 그냥 내 내가 걸로 팔아야 되니까. 내 걸로 팔아야 되니까 이걸 팔아야 그 대출금을 해소할 거 아니겠습니까? 전당포처럼. 네. 그러니까 전당포에서 대부업도 하고 시계나 반지를 직접 팔기도 하는 거랑 똑같이. 예. 그래서 그렇게 이제 연계가 돼 있고 네. 그 K 옥션 같은 경우는 수수료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습니다. 사실은
K 옥션도 뭐 이렇게 해마다 어떤 때는 상품 매출이 조금 더 높기도 하고 어떨 때는 수수료 매출이 조금 더 비중이 높기도 하고 했는데 네. 올해 들어와서는 수수료 매출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예. 상품 매출 비중을 확 떨어져 버리고 수수료 매출 비중이 엄청나게 이제 높죠. 왜냐하면 시장이 활발했다는 뜻이네요. 올해 들어와서 경매를 거의 90회 이상 그 진행을 했으니까 K 옥션이 경매를 90회 이상 그 진행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상 최대의 이제 경매를 진행을 하다 보니까 횟수 기준으로 당연히 이제 낙찰률이 뭐 한 70%에 육박하니까 수수료 매출이 이제 어마어마하게 많이 그 발생이 된 거죠. 요게 이제 경매를 하게 되면 그 위탁자 예. 말하자면 이제 아티스트라고 볼 수가 있죠. 화가 이제 위탁자한테서 그 위탁 수수료를 받고 이제 낙찰되는 경우에 네. 수수료를 받고 그다음에 낙찰자한테서도 낙찰 수수료를 받습니다. 예. 완전 부동산 중개업소네요. 그래서 양쪽으로 여기에서도 맞네. 받고 여기에서도 받고 와. 이게 이제 그 경매 수수료 매출이고 네. 그 다음에 그 중개 매출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예. 그 중개 매출이 뭐냐면 경매를 올렸는데 이제 유찰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유찰되는 것을 그 프라이빗하게 자기들 고객들한테 직접 이렇게 혹시 이게 유찰된 작품이 있는데 이걸 조금 관심 그 있으십니까 경매 금액보다는 하고. 조금 다운시켜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어떠십니까? 네. 그럼 오케이 그럼 내가 살게. 예, 아하. 이런 거. 예. 아니면 좀 그 이 내 작품을 좀 경매에 붙이지 말고 예. 좀 프라이빗하게 예. 좀 판매를 해달라는 뭐 그런 좀 위탁이 온다든지 그렇게 되면 그냥 단순 중개 경매에 안 붙이고 예, 그렇다고 해서 매입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네. 판매 중개만 해주는 거 중개 중개 매출도 있죠. 중개 매출도 그 위탁자한테서도 수수료를 받고 그 다음에 여기 사가는 사람한테서도 수수료를 받습니다. 양쪽에서 다 수수료를 받죠. 우리 저 코인도 그러잖아요. 코인도 양쪽에서 다 받지 않나요? 코인 모르겠습니다. 모르겠어요. 옛날에 제가 할 때는 양쪽에서 다 받았어요. 요즘 어떻게 양쪽에서 되는지 다 모르겠는데. 양쪽에서 다 받아요? 받겠죠. 예, 양쪽에서 수수료를? 다 받았어요. 한쪽만 주는 사람 받는 사람 다. 예, 그래서 한쪽에서는 수수료를 코인으로 뜯고 한쪽에서는 그 현금으로 왜냐하면 현금 받아서 나가잖아요. 파는 사람은 현금 받아서 나가죠. 네. 파는 사람은 현금 받아서 나가니까 그 현금 중에 일부를 수수료를 받고 예. 사는 사람은 코인을 사잖아요. 그러면 예. 사는 코인 중에서 일부를 수수료를 받았어요. 아 코인으로. 예. 그래서 사는 사람 파는 사람한테서 네. 이쪽에서는 코인으로 수수료를 받고 이쪽에서는 현금으로 수수료를 받고 제가 코인에서 손을 떼서 잘 모르겠어요. 수수료를 그때는 얼마나 모르겠습니다. 받습니까? 그럼 옥션 회사는? 수수료율이 다 합쳐서 15%에서 20% 정도. 그러니까 위탁 수수료하고 낙찰 수수료를 다 합쳐가지고 예. 다 합쳐가지고 그게 한 15%에서 20% 사이. 그렇게 많이 받아요? 20% 조금 넘어가는 것도 있고. 그럼- 물론 이제 이게 모든 그 금액에 따라서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 판매 금액에 따라서 조금 약간은 복잡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좀 싸게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뭐 10% 이렇게 정해놓지만 네. 좀 비싸게 팔리는 것에 대해서는 좀 공식이 있습니다 이게. 예, 좀 율이 낮아져요. 1조 원짜리 그림 팔았는데 이게 저 1,200원 받겠습니다. 조금 약간 좀 낮아지는 게 아니고 오히려 올라가요? 예, 뭐 기본 10%에다가 낙찰 금액 빼기 뭐 1,000만 원 뭐 곱하기 뭐 15%뭐 부동산 이런 중개 어떤 수수료랑 비슷하네, 공식이 우리나라. 있어요. 공식이 비싸질 있어가지고 아니 근데 비싸질수록 더 받는다고요? 아니 이게 이제 이 공식에 따라서 적용되는데 제가 이걸 안 사고 팔아서 정확하게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금액에 따라서 예컨대 물론 이제 경매 회사마다 다 다릅니다. 경매 회사마다 다 다른데 네. 대충 뭐 이게 이제 낙찰 금액이 3천만 원 이상이냐, 3천만 원 아래냐, 네. 뭐 이런 식으로 나눠 가지고 수수료율을 조금 다르게 적용을 시키는 게 있습니다. 보니까 여기 채팅창에 보니까 무슨 수수료 등등등 하면 뭐 30% 가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나는 20% 냈다 이런 그러니까 분도 이제 있고 보통 15%에 20%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그 낙찰되는 금액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더 뭐 좀 올라가기도 하고 어마어마하게 많이 받네요. 예, 많이 받습니다. 예, 작지가 않습니다. 그러네. 온라인 경매 일괄이 18%네요. 네. 온라인으로 그래서 하면 이제 18%고. 온라인이냐 아니면 또 현장이냐에 따라서도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온라인, 근데 현장이냐. 예를 들면 옥션이라는 게 이건 잘 몰라서 드리는
질문인데 네. 지금 이제 서울 옥션하고 K 옥션이 거의 시장을 양분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예, 예, 근데 예. 수수료도 엄청 높아요. 예. 그러면 어떤 제3의 사업자가 나타나서 네. 우리는 온라인으로 수수료 엄청 싸게 해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면 시장이 제3의 플레이어가 막 등장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미술 시장은 이 경매 시장이 어려운 거. 경매 건가요? 시장의 시장 진입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0개의 회사가 있는데 10개의 회사가 있는데 자 3천억 원 올해 12월 초까지 3천억 원이 낙찰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그 서울 옥션하고 K 옥션이 2,700억 원어치를 낙찰받았어요. 그러면 예. 나머지 나머지 300억 원을 가지고 8개 꼬꼬마들이 스머프들이 서로 이제 네, 예, 하는 거죠. 가가멜은 아니고 스머프하고 그 꼬꼬마들이 이제 서로 이렇게 경쟁을 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건 왜 그러면 이 8개 회사들이 지금 꼬꼬마 형태로 계속해서 꼬꼬마 예.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냐면 이 시장 신규 업체가 시장 진입을 하기도 어렵고 네. 또 지금 현재 뒤처져 있는 업체들이 그 선두 업체 K 옥션이나 서울 옥션을 그 단기간에 따라잡기도 어려워요. 왜냐하면 우선은 이건 철저하게 그 네트워크로 움직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이 자기들 그 거래 고객들 주로 이제 고객이라고 하면 우리가 그 컬렉터라고 보면 돼요. 네. 그냥 일반 고객이 아니고 미술품을 자주 사고 파는 어떤 네, 그런 네. 컬렉터들 한 10사람이 그 차지하는 그 비중이 10사람이 차지하는 비중이 한 50% 이상입니다. 평균. 최근 3년 동안에 10명의 컬렉터가 이 낙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하고 그 평소에 고객 관리나 네트워크 같은 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이 컬렉터들이 사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내놓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구매자이기도 하고 또 위탁자이기도 하거든요. 네. 올해 들어와서 이 10사람의 컬렉터가 차지하는 그 비중 자체가 K 옥션이나 서울 옥션이나 다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예. 최근 몇 년 동안에 보면 이 사람들 평균 비중이 50%가 높거든요. 그 다음에 이 미술품을 소싱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경매를 한번 그 진행을 하려고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이제 경매가 그 일반 현장 경매가 있고 그다음에 온라인 경매가 있거든요. 예. 그 현장 경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좀 금액이 큽니다. 쬐깐한 것들을 가지고 그 현장 경매를 안 합니다. 자 10만 원부터 출발합니다. 안 그러거든요. 네. 네. 보통은 몇 천만 원에서 출발을 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현장 경매는 메이저 경매라 그래가지고 예. 보통 1년에 한 10번에서 12번 정도밖에 안 합니다. 그 메이저 경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름 있는 작가들, 유망한 작가들 작품. 예를 들어서 가져와야 이제 되는구나. 그렇죠. 경매를. 그러니까 이 서울 옥션하고 K 옥션이 우리 집 근처에 있어요. 우리 네. 집 앞이 그 서울 옥션이고 네. 서울 옥션에서 조금 더 가면 바로 저 K 네. 옥션입니다. 네. 그래서 그 앞으로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이렇게 쓱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보면 예를 들면 이러는 거죠. 뭐 자 이번에는 뭐 그 다들 아시는 유명한 그 이진호 화백의 그 킬리만자로의 고독 하면서 이제 5천만 원에서 출발해서 500만 원 단위로 올려보겠습니다. 뭐 이러거든요. 그다음에 뭐 안성찬 화백의 뭐 그 겨울의 찻집 자 1억에서 출발해서 1,000만 원 단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네, 이제 네. 앉아 있는 사람들이 이거 들잖아요. 자기 예, 이제 이렇게, 뭐딱 이렇게. 들면 예 25번 뭐 1억 3천 뭐 더 없습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저기서 들면 이제 막 금액이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보통 3천만 원 이상, 그 추정가 3천만 원 이상 작품은 그렇게 현장에서 하는데 현장에 앉아 있는 사람들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전화로도 합니다. 전화로. 예, 전화로도 하기 현장을 때문에 보면서 그렇죠. 그 사모님 전화 받는 현장에 직원들이 나오시면 있어요. 그렇잖아. 이 전화 받는 직원들이 있어요. 대리인이 전화 받는 있구나, 직원들이 대리인이. 있다가 뭐 띠리리 이제 전화 오면 네. 이 저 고객이 부릅니다. 네. 1억 5천 그러면 이게 직원이 대신 들어줍니다. 이렇게 여기요 그러면서 1억 5천요 그러면 이제 저쪽에서 이제 열받은 현장에 있는 사람이 1억 6천 그러면 여기서 이제 1억 7천 그러면 여기요 1억 7천 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이 경매사가 있거든요. 네. 경매사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미리 서면으로 제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작품을 보고 자기 나름대로 예측을 해가지고 나는 뭐 1억
1억 8천 해가지고 미리 서면으로 그러면 이제 경매사가 보고 서면 1억 8천 있네요 뭐 이러죠. 그러면 이제 현장에서 뚜껑 열려가지고 1억 9천 그러면 이제 전화로 난 2억 그러면 이제 2억 여기요 2억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진행되는 거 고가입니다. 그래서 네. 메이저 경매라 그래가지고 3천만 원 이상은 그렇게 하고 예. 온라인 경매는 조금 비싼 온라인 경매는 이제 프리미엄급으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 수백만 원 이상 단위. 네. 이고 예. 수백만 원 밑으로는 이제 조금 그냥 일반 온라인, 그 일반 온라인이라 그래가지고 요 일반 온라인 경매는 좀 자주 해요. 거의 매주 한 10만 원 단위부터 시작해가지고 몇백만 원 단위 이런 것들은 거의 매주 하고 온라인이라도 약간 프리미엄급. 그러니까 예. 이제 그 최소 몇백만 원 이상이 돼 예. 완전히 그 메이저 3천만 원 이상 메이저가 아닌 것들은 뭐 대충 격주나 대충 격주라든지 뭐 2주 내지 3주마다 한 번씩 합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하게 되면 내가 직접 작품을 볼 수가 없잖아요. 예. 그냥 홈페이지 같은 데서 이런 데서밖에 볼 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이제 그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에 가면 전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매하기 전에 그 작품들을 전시를 다 해놓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에 내가 온라인 일반 경매 좀 싼 예, 경매에 예, 들어가야지 해서 딱 가보면 그것들이 전시돼 있어요. 그러면서 딱 이제 내가 요거 해야 되겠다고 찍습니다. 그래서 프리미엄 경매도 마찬가지. 요 이제 프리뷰라 그러거든요. 예. 그 프리뷰를 한 일주일에서 10일 정도 기간을 줍니다. 그러면 가가지고 보고 내가 찍었다가 와서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가격을 이제 던져 놓는 거죠. 그렇게 해서 입찰을 하고 그러니까 보통은 그 현장에서 하는 그 메이저 좀 이렇게 규모가 큰 경매가 차지하는 비중이 압도적입니다. 낙찰 금액 중에서 거기는 뭐 수천만 원에서 수억 단위로 계산을 이제 하니까 예. 거기에 그 저기 저 옛날 그 고미술품 같은 경우는 처음에 그 4억으로 경매 시작했다가 18억, 19억에 그냥 그 낙찰되기도 합니다. 그게 뭐 한 5분, 10분 만에 그냥 4억짜리가 막 18억에 그 낙찰돼가지고 그러면 이제 뭐 경매사는 입이 찢어지는 거죠. 막 속으로 막 왜냐면 낙찰가 기준으로 수수료가 이제 받으니까 나오니까. 막 그치, 입이 그러네. 찢어지는 것을 참는 게 보입니다. 막 입이 실룩실룩합니다. 좋아가지고. 예. 거기서 이제 또 막 이렇게 잘 올라가면 막 더 이렇게 조금 이제 경매사들이 좀 분위기를 업시키려고 막 노력을 하죠. 이게 이제 경매사 역할도 중요하죠. 경매사들은 그 옥션 그 경매 회사들이 자체적으로 이렇게 양성을 하죠. 이렇게 직원들 중에서 야. 좀 끼가 있고 좀 잘한다 싶으면 이제 이게 경매사로 이렇게 진입장벽이, 키웁니다. 높겠네.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겠네. 그냥 이게 딱 봐가지고 좀 끼가 있고 미술 작품에 대한 또 어떤 이해 능력도 있고 뭐 좀 잘한다 싶으면 여기서 이 친구는 경매사로 좀 발탁해서 키워야 되겠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처음 입사할 때 직종이 뭐였든지 상관없이 예. 경매사 한번 해보겠느냐 그러면서 본인 오케이를 하면 이제 트레이닝을 시키는 거죠. 아하. 그래서 이 경매사 역할도 중요합니다. 경매사가 이상하게 저 사람이 경매를 하면 더 부르고 싶은 그런 게 있을까요?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경매사들이 있습니다. 해서 네, 예. 자 1억 6천 더 없습니까? 그러면 내가 더 부르고 싶은 경매사가 있고 그냥 저 경매사가 하면 그냥 왠지 조금, 흥이 안 나, 왠지 흥이 안 나고 그냥 그냥 됐다 그냥 다음에 다른 경매사가 오면 그때 뭐 봐야지 뭐 이런 게 있어요. 우리도 그래서 똑같은 얘기 김소원 대표님이 하면 재밌잖아요. 재밌잖아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주 이 경매사들이 심리적으로 아주 그러니까 이렇게 막 그 원래 그 손님들 호객할 때도 네. 노골적으로 너무 지나치게 장사 속으로 호객하면 네. 이렇게 가기가 싫잖아요. 네. 네. 근데 이 호객꾼들이 이렇게 말 한마디 할 때 이렇게 사람을 끌어들이는 호객꾼들이 있거든요. 그럼. 그래서 우리 이 경매사들 뭐 네. 호객이라고 제가 그렇게 네.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네. 사람을 끌어들이고 자꾸 높은 가격을 이렇게 부르게끔 심리적으로 충동질을 시키는 그런 말투나 표정이나 어떤 그 어투의 그 경매사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뭘까요? 아니, 불쌍한 표정이어야 될까 아니면 뭔가 당당한 표정이어야 뭔가 될까? 사람을 심리적으로 잡아당기는 그런 기술이 있으면 뭘 해도 잘할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굳이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왜 그런 경우 정말 뭘 해도 잘할 것 같은데 여기 뭘까요? 굳이 왜 한번 보고 싶다. 저도 여러분
구독 한번 눌러달라고 언제는 또 막 그냥 읍소를 하고 언제는 아이 뭐 싫으시면 간두십시오 뭐 여러분 아니면 뭐 구독하실 분 없습니까? 뭐 이러기도 하고 경매는 안 되겠다. 네, 그래서 밀고 당기기를 그래서 이 경매를 한번 진행하면 네. 최소한 수십 명의 작가들이 출품을 하는데 딱 하나만 출품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 보통 150점에서 200점의 작품을 소싱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려고 하면 그 경매 회사가 사이즈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우리 K옥션 그러면 아이고 그 뭐 경매 회사 뭐 저기 뭐 경매사나 한 둘이 뭐 있어가지고 뭐 그냥 작품 받아가지고 뭐 하다가 이제 뚱뚱뚱 두들겨 가지고 낙찰해가지고 하니까 뭐 저거 직원들 뭐 한 20명이나 있나 싶죠. K옥션의 직원들이 100명 넘습니다. 100명이 넘어요. 그게 고객 관리팀도 있고 고객팀, 영업 지원팀 해서 굉장히 그 고객들을 치밀하게 정교하게 관리를 하는 있습니다. 계속 지속적으로. 이 고객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아티스트, 그러니까 화가들도 고객이고 컬렉터들도 있고 또 다른 그 경매 회사, 또 이제 다른 갤러리들 이런 걸 전반적으로 관리를 다 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런 그 네트워킹을 하고 경매 한번 할 때마다 150점에서 200점 이상의 작품이 출품될 수 있도록 하고 화가들을 적극적으로 참여를 시킬 수 있는 능력, 미술품 소싱 능력이 서울옥션이나 K옥션에 비해서 다른 그 이 경매사들이 훨씬 더 떨어지는 거예요. 그만한 인적 자원이나 인프라가 안 돼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안프로가 말씀하신 대로 아니 그러면 다른 회사들도 좀 이렇게 어떻게 좀 진입을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진입을 못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그 미술품은 재고자산 회전율이 엄청나게 낮아요. 미술품을 예를 들어서 상품 판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미술품을 화가한테서 사잖아요. 재고자산 회전율이 보통 한 2가 안 됩니다. 1점 몇밖에 안 돼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1년 365일을 재고자산 회전율로 나누면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 나오거든요. 그건 뭐냐면 내가 화가한테서 미술품을 그러니까 경매 회사가 화가한테서 미술품을 딱 갖고 왔을 때 이 미술품이 판매되는 데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리느냐. 요게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거든요. 요 재고자산 회전 기간이 보통 250일 안팎입니다. 평균적으로. 다시 말해서 화가한테서 미술품을 이렇게 갖고 오는 그 시점으로부터 어떤 이 사가는 사람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한테 판매하기까지 걸리는 평균 시간이 한 250일 안팎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제조품들은 보통 이제 한 2달 정도, 한 2-3달 정도 일반적으로 2-3달 걸려도 좀 길다고 보는 편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좀 어느 정도 자금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 재고자산의 회전에 좀 더뎌도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빨리빨리 경매하면 안 돼요? 받아가지고 빨리빨리 경매하면 안 되나? 그게 뭐 그 미술품이 그러니까 이 경매 말고 재고자산 그러니까 실제로 상품을 사와 가지고 경매 붙이는 거는 그냥 이제 경매에 올리면 되죠. 근데 경매에 올려도 낙찰률이 한 70% 되니까 한 30% 정도는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되는 것들은 그냥 화가한테서 돌려주는 것도 있지만 좀 아깝다 괜찮다 하는 것들은 또 이제 이렇게 아까 프라이빗 세일로 이제 팔아보려고 또 노력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매출 채권 횟수는 굉장히 빠르죠. 왜냐하면 수수료는 일주일 안에 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낙찰되면 낙찰자가 가서 사인을 이렇게 하면 낙찰 수수료 얼마나 일주일 안에 내십시오. 안 내면 큰일 남.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빨라요. 그래서 매출 채권 그 회전 기간은 10일이 안 됩니다. 그런 것도 공시 같은 데 다 나옵니까? 네, 다 나오죠. 재고자산 회전 그럼요. 기간 이런 것도 다 나오죠. 그럼 제가 뭘 가지고 지금 여기서 떠들고 있겠습니까? 다 그런 거 저기 보고 계산한 거 계산해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죠. 매출 채권 회전율도 제가 계산해 보니까 2018년도에는 한 20일 걸렸는데 20일, 그 다음에는 3일, 그 다음에는 10일. 올해 같은 경우는 매출 채권 회전율이 한 6일, 7일밖에 안 돼요. 다시 말해서 낙찰 매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수수료거든요. 수수료. 낙찰되면 수수료 받아야 되니까 그 수수료를
내주십시오 하고 통지를 보내는 겁니다. 그러면 통지 보내면 그게 매출 채권이 되잖아요. 네. 그때부터 실제로 수수료 입금될 예, 때까지 입금될 걸리는 때까지 시간? 일주일밖에 안 걸려요. 아. 예, 당일은 안 내는구나. 당일도 됩니다. 되는데 최소 일주일 안에는 내야 된다는 안에는 겁니다. 내야 된다. 예. 아. 근데 이제 대부분이 뭐 그렇게 뭐 빨리 안 내니까. 아, 참 그거는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없나 그거 봐요. 없어요. 그런 거 아, 없어요. 캐시로 다. 그냥 그럼요. 안 예. 내면 그림 다시 가져온다. 뭐 그렇죠. 어차피 중간에 그림은 골고루 잡혀 있으니까. 그래서 그림값을 받아가지고 수수료 떼고 그 다음에 이제 주고. 그 작가한테 이제 주고. 줘야 되니까. 그렇겠네요. 예. 미술품 시장이 활성화될수록 옥션 회사들은 돈 많이 벌겠군요. 그러니까 미술품 값은 좀 늦게 낼지언정 그 수수료는 일주일 안에 무조건 그 옥션에다가 줘야 돼요. 그 K 옥션이나 그 서울 옥션에다가 줘야 됩니다. 그러면 다음 사람이 낙찰자인가? 서로 20%씩 되면 이쪽 20, 이쪽 20이면 엄청난 건데. 조용히 가서 직거래도 해볼 만한데. 그냥 나한테 주세요. 뭐 누구 화가야 누구 아니까 그래. 그게 안 되나 봐요. 예. 그게 안 되나? 그래서 그런 하루 이제 이틀 자금력, 장사할 거 이제 아니니까? 미술품 소식 능력이나 네. 또 자금력, 또 고객 그 관리 능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울 옥션이나 K 옥션이 워낙에 월등하게 좋기 때문에 일반적인 다른 이제 회사들이 진입 장벽이 높다는 증거예요. 이게 수수료율이 높다는 게 이렇게 그렇죠. 높을 리가 그럼요. 없잖아요. 그렇지. 예, 우리는 온라인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1%만 받겠습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올 맞아요. 법도 한데. 안 예. 되는 거지. 안 백화점에서 되나 보다. 갔다가 물건을 팔면 보통 한 30-40% 떼잖아요. 네. 야, 그러지 말고 손님도 백화점 가지 말고 업체도 온라인에서- 백화점에다가 온라인에서 가지 팔자. 말고 둘이 직거래하면 서로 30% 아끼는 건데 절대 그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하고 비슷한가 봐요. 그러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그런 지금 이제 K 옥션이 내년에 IPO를 하는데 사실은 K 옥션이 이게 만년 2위라고 일반적으로 표현하는데 작년 같은 경우는 그 낙찰 금액 제가 알기로는 낙찰 금액 기준으로 예. 그 낙찰 그 점유율이 K 옥션이 더 앞섰어요. 작년에 한 번, 딱 한 번. 근데 올해 들어와서 또 쳐졌어. K 옥션이. 그러니까 계속 그 서울 옥션에 밀리다가 예. 작년에 한 번 그 낙찰 점유율이 K 옥션이 앞섰다가 올해 들어와서 이제 또 이제 조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뭐 어차피 2위는 2위인데 내년에 IPO를 하게 되면 그 IPO 자금으로 그 미술품 보관 시설 인프라에도 투자를 하고 그 다음에 상품 매출을 늘리겠다고 하는 겁니다. 지금 예. K 옥션 같은 경우는 예. 상품 매출이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많이 떨어졌거든요. 다행히 수수료 매출이 엄청나게 올라가지고 매출 전체 매출은 늘어났고 올해 영업이익률이 45%입니다. K 옥션이. 서울 옥션은 올해 영업이익률이 한 30%가 조금 안 될 겁니다. 그게 왜냐하면 상품 매출은 그 원가율이 높아요. 매출 원가율이. 그렇겠죠. 사화되는 거니까. 사와 가지고 팔아야 되니까 매출 원가율이 80% 되거든요. 예. 근데 이 수수료 매출, 경매 수수료 매출은 매출 원가율이 20%대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경매사 인건비 등등이죠. 그렇죠. 뭐 약간 예. 그런 것들. 예. 그러니까 당연히 수수료 매출 비중이 높은 K 옥션이 이익률이 이제 높은 편이죠. 이익률은 높고 외형은 저쪽에 서울 서울 옥션이 옥션이 크지만 그 이익률은 K 옥션에 비해서는 조금 낮고. 그러니까 여기 이제 매출 비중의 이제 구조에서 이제 발생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데 IPO를 해서 그래서 K 옥션이 자기들의 취약점인 상품 매출을 지금 늘리겠다는 그런 이제 전략이긴 한데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규 업체가 시장에 진입해서 자리 잡기도 어렵지만 네. 이미 지금 굳어져 있는 이 순위를 바꾸는 것도 단기간에는 어려워요. 제가 볼 때는 어렵지. 이게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K 옥션이 서울 옥션을 누르려고 하면 상당한 시간이 좀 걸릴 거예요. 지금 어렵지. 그렇게 단기간에 바로 바꾸기는 어려울 겁니다. 이 어떤 사람이 하는 일이고 네트워킹의 문제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조금 이제 이거 K 옥션이 안고 있는 또 좀 큰 문제가 뭐냐면 네. 서울 옥션에 비해서 좀 낙찰률이 조금 떨어져요. 낙찰률 자체가 조금 떨어지기 그 때문에 말은 그
콜렉터들 살 수 예. 있는 콜렉터들의 네트워크가 약간 약하다. 예, 그게 이제 그걸 조금 더 이제 좀 보강을 해야 된다든지. 낙찰 율이라 하면 그럼 이제 똑같은- 작품을 10개를 올렸는데 60개만 낙찰되고 저 30개는 결국 못 팔았다 그러면 60%가 되겠죠. 유찰. 예, 유찰 이런 거. 그림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차피 두 개인데 양쪽에다가 내놓으면 안 되나 봐요. 그것도 그렇게 우리 아파트는 A 부동산에 내놓고 다 내놓는데. B 부동산에 내놓고 그거 다 내놓은 것 하면 같은데. 되잖아. 뭐 그게 왜안 되지? 이번에는 이제 여기 내놓고 그 다음에 또 자기가 생산한 작품은 이쪽에 내놓고 그건 가능하겠죠. 좋은데. 한 작품을 물론 같은 한 작품을 두 군데 낼 수는 없죠. 그거는. 하기야 같은 날 그럴 같은 수는 날 없겠네. 경매를 안 할 그럴 수는 테니까 없겠네. 서울 옥션에 내놨다가 안 그러니까. 팔리면 다음번에 K 옥션 할 때 내놓고. 그렇겠네. 그게 그렇지. 그게 작가들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이제 그 작가 발굴팀이 또 있습니다. 유명한 작가는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어지간한 작가들은 여기 경매 회사에서 보고 매니지먼트구나. 보고 저기 화백님 저기 그 작품 우리한테 작품 뭐 있는 작품들 그 리스트 한번 보내보세요. 그러면 이제 다 사진 찍고 이제 설명서 다 보내요. 네.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그 큐레이터하고 여기 이제 경매사의 전문가들이 보고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 한 세 개만 보내봐요. 그러면 이제 차에 싣고 흘레 와가지고 이게 이제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구나. 야 그거를 이 옥션 회사들이 NFT도 합니다. 그러면 와 화끈할 것 같은데 뭔가. 그래서 지금 서울 옥션이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오른 게 네. 그 NFT 그러니까 한대요? 두나무하고 봐봐. 서울 옥션의 자회사 중에서 그 서울 옥션 블루라고 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네. 그 20% 지분 가진 자회사인데 네. 여기가 두나무하고 NFT 사업 그 협력 그 체결을 했어요. 서로 협조한다는 네. 그런 그 체결을 해가지고 그게 조금 약간 호재가 돼서 서울 옥션은 약간 NFT 테마주의에도 이제 한 발이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기 지금 비슷하구나. 예, K 옥션에서도 네. 지금 NFT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그 대부 업체 3개 있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는 작가 매니지먼트 회사로 만들고 하나는 뭐 해외 사업하는 회사로 만들고 아마 하나 정도는 NFT라든지 이런 그 디지털화 수익 창출하는 회사로 만들겠죠. 그렇게 네. 해서 NFT 쪽으로 수익을 창출을 하겠다 하는 거죠. 뭐 어차피 뭐 서울 옥션이 NFT 하겠다고 하는데 여기 K 옥션이 안 할 이유는 전혀 없죠. 네. 그 최근에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서울 옥션이. 예. 그래서 최근에 이제 좀 며칠 사이에 좀 조정을 좀 받고 있긴 한데 근데 그게 또 소유권하고 저작권하고 뭐 이렇게 다르다 뭐 그런 논란이 있어가지고 NFT 만드는 것도 뭐가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NFT는 무주공산인 것 같아요. 어차피 작가 네트워크도 다 다르고 콜렉터 네트워크도 다 다르고 미술 사는 콜렉터가 이거 NFT 산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주공산인데 빨리 야 이것도 옥션이잖아. 그러니까 갖고 오면 서울 옥션 거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 NFT가 G마켓이나 이런 데서 그거 되는 거고. 올해 3월달에 크리스티에서 저기 얼마에 팔렸더라? 한 700억 정도의 뭐 팔린 작품이 하나 있잖아요. 그거. 네. NFT요? 예, 이름 뭐더라? 크게 궁금하진 않습니다. 하여튼 그것도 뭐 네. 지금 뭐 몇 억에서 뭐 몇십억 정도에 거래되는 작품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예. 그 우리나라도 지금 업비트하고 뭐 코인원 이런 데서 예. 그 NFT 그 거래소 따로 만들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지금 거래하는데 보니까 거래 단위가 뭐 싸게는 몇백만 원짜리도 있는데 뭐 몇천만 원짜리도 드물지 않고 그 몇 억짜리도 있고 또 뭐 자전 거래도 하더만요 보니까. 대개는 거래소가 자전거를 해주죠. 예. 그래서 그래서 뭐 자전거를 시장 조성이죠. 해가지고 시장 조성. 예. 그 자전 거래를 시장 조성이라고 할 수 있나? 처음에는 시장 조성이고요. 나중에 똑같은 짓 하면 통정 매매고. 그래서 미술품 경매 시장은 사람들 관심도 높아가는 것 같고 올해 이 회사들 옥션 그 실적들 보니까 괜찮은 것 같고 그래서 예. 내년에도 역시 올해하고 큰 차이 없이 조금
사람들이 다만 이거를 관심을 밸류에이션을 어떻게 하느냐는 고민거리네요. 예, 밸류에이션은 지금 나와 있죠. 지금 17,000원, 주당 17,000원에서 2만 원으로 공모가가 나와 있고 네. 그렇게 해서 이거를 시총으로 보면 지금 그 서울옥션 시총이 한 4,900억 5천억 정도 되거든요. 서울옥션이 연간 수익이 얼마나 되죠? 아까 연간 뭐라고 이익이 했는데? 워낙에 들쭉날쭉해가지고 예. 올해는 3분기까지 한 130억 정도 영업이익이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매출 한 630억에 영업이익 한 130억 정도 나온 것 같고 퍼가 한 30배 정도 되네요. 예, 한 20배 한 30배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예. 네. 서울옥션 시총이 한 5천억에 육박하는데 지금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1,500억에서 1,800억 그 공모가 낮은 공모가로 되면 시총 1,500억. K가 K 옵션이 K 옵션이 높은 공모가 2만 원으로 공모가 확정되면 한 1,800억 정도 되니까 서울옥션 절반에도 못 미치죠. 그러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 매출이나 그 영업이익률이라든지 이익 성장세도 좀 괜찮기 때문에 시총 이 정도 규모로 가게 되면 서울옥션하고 갭을 줄인다고 보면 조금 네. 추가 상승의 여지도 있지 않겠느냐. 뭐 그런 관점도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렇군요. 옛날에 전과 알아요? 전과? 알죠. 동아전과와 표준전과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초등학교 때 예, 그걸로 공부하잖아요. 예전에 동아전과가 좀 더 비쌌어요. 조금 더. 좀 더 비쌌나요? 어. 표준정가, 동아정가 조금 있었죠. 더 비쌌어요. 그럼 어차피 똑같은데 왜 왜 비싼 굳이-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아전과를 많이 보니까 최소한 표준전과 만년이 인자지, 사람들이 맞추는 표준전과. 문제는 나도 맞춰야 되잖아요. 저는 그래서- 근데 어렸을 때 되게 바보같이 사람들이 다 동아정가를 많이 보잖아요. 네. 그럼 동아정가를 당연히 사야 되잖아. 그때 삐딱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난 표준정가를 볼 거야. 선생님이 뭘 보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저는 꼭 그런 걸 꼭 골랐던 것 같아. 삐딱하게. 그게 오늘의 안승찬을 있게 만든 힘 아닙니까? 삐뚤어질 테다. 그렇군요. 서울 옥션과 K 옥션도 네. 참 별것도 알고 비슷한 것 같은데도 네. 그 묘한 그 차이점 때문에 그러니까 수학의 정석하고 해법 맞아요. 그 차이하고 똑같은 거죠. 맞아요. 네, 그 얘기는 나가서 우리 글로벌 모니터 김수환 대표와 함께 오늘은 미술품 경매 시장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역사상 최고의 수익률의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죠. 금융위기 이후에. 근데 이 강세장의 끝은 다 급락이에요. 또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냐에 대한 걱정들이 커지는 거예요. 디램 사이클도 바닥을 딛고 돌아설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 당시에 자사주 매입을 강하게 하면서 삼성전자 주가가 2배 이상으로 강하게 올랐었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 주가는 진짜 많이 오를 수 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은 그러기는 좀 힘들다. 네이버, 카카오톡 플랫폼 기업들, 그리고 2차 전지의 기업들, 뭐 이런 유들을 묶어보게 되면은 그래도 이 정도를 합하면 하나의 어떤 삼성전자를 대체할 만큼 빠르게 올라왔다는 명품이 백화점에서 구조적으로 성장해주는 유일한 품목이기 때문에 신세계의 고성장이 굉장히 눈에 띄었던 해였습니다. 지금 보는 이 가치평가 프레임이 붕괴한다라고 생각하는 거고요. 가치평가 프레임의 붕괴라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기존 산업이 붕괴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주식을 능동적으로 분석하고 끌고 가야 되는 거지 끌려다니는 것만큼 스트레스를 받는 게 없고 에너지가 소모되는 게 없거든요.